여러분 지금 책상 서랍 열어보면 굴러다니는 그 흔한 하얀 볼펜 말이에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욕먹으면서 시작했다는 걸 아세요? 아니 이딴 걸 돈 주고 사라고라며 비난받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출시 초기엔 잉크가 새어나와 옷을 망치거나 중요한 계약서를 훼손하는 사고가 빈번해서 민폐 아이템 취급을 받기도 했던 거죠. 오늘 지피기 탈탈 털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 필기구 메타를 통째로 바꿔버린 이 작은 볼펜의 생존 기록이에요. 1960년대 초반 한국은 기록 한번 하려면 손가락이 시커멓게 죽어나가는 필기 디버프 시대였던 거죠.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87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처럼 편의점 가서 볼펜 하나 툭 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 학생들은 매일 아침 연필 깎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게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거의 수행 수준이었던 거예요. 연필심이 부러지면 수업 흐름이 끊기고 칼로 연필 깎다가 손을 베이는 일도 허다했죠. 직장인들은 더 심했어요. 만년필에 잉크를 채우는 게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는데 잉크병을 열고 잉크를 빨아올리는 과정에서 잉크가 튀면 그날 입은 하얀 와이셔츠는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요. 잉크가 손에 묻으면 며칠 동안 지워지지도 않아서 손가락 끝이 늘 시커먼 게 지식인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잉크병은 또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가방 안에 잉크병을 넣고 다니다가 뚜껑이라도 덜 닫히면 가방 안의 모든 책과 서류가 잉크 범벅이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건 거의 일상 자체가 기록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필기구 하나 때문에 업무 효율이 너프된 건 물론이고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자본과 정성이 들어가는 고급 활동이었던 셈이죠. 이런 불편함이 너무 당연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시절 기록의 자유를 꿈꾸는 빌드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잉크병 없애기 운동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 지루하고 피곤한 판을 뒤집기 위해 나타난 인물이 바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엘리트 창업가 송삼석 회장님이에요. 1961년 5월 경복궁에서는 5.16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는 전후 복구에 매진하며 뭐라도 만들어보자며 파이팅하던 시기였죠. 송삼석 회장님은 일본 업체와 공동 부스를 운영하던 중 아주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일본 우치다 요코사의 소키쿠 과장이 손에 쥐고 있던 건 잉크병도 없고 펜촉도 없는 이상한 막대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막대기로 종이 위에 쓱쓱 글씨를 쓰는데 잉크가 번지지도 않고 바로 마르는 걸 보고 송삼석 회장님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잉크병도 없는데 글자가 저렇게 잘 써진다고. 이거 완전 사기템이네 싶은 거죠. 송삼석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의 정체가 볼펜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당시 한국에는 볼펜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거든요. 송삼석 회장님은 박람회 내내 그 부스 주위를 맴돌며 그 작은 막대기의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필기구를 본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손에 잉크 대신 편리함을 쥐어줄 수 있는 노다지를 발견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확신한 거죠. 이거 한국에 제대로 들여오기만 하면 대박이다. 무조건 된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차오른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상상도 못할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함정인 거죠. 기술도 자본도 없던 시절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으니까요. 송삼석 회장님은 당장 개발에 착수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우리 기술력이 당시엔 완전 너프된 상태였거든요. 일본 업체로부터 유성 잉크 제조법은 겨우겨우 알아냈지만 볼펜의 진짜 핵심인 펜 끝의 작은 볼과 그걸 감싸는 팁 가공 기술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거죠. 볼펜은 아주 미세한 볼이 굴러가면서 잉크를 묻혀 나오는 원리인데 이게 0.01mm라도 오차가 생기면 게임 오버거든요. 볼이 너무 헐거우면 잉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너무 꽉 끼면 아예 써지지가 않는 거죠. 당시 한국의 정밀기계 기술로는 이 미세한 간격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예요. 잉크 점도를 맞추는 것도 고난도 퀘스트였죠. 날씨가 더우면 잉크가 물처럼 흘러내리고 추우면 잉크가 굳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개발팀은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나오는 시제품마다 찐빠가 계속 터지는 거죠. 볼이 빠져버리거나 잉크가 역류해서 손이 더 엉망이 되거나 종이가 찢어지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초기에 일본 오토볼펜사에서 부품을 수입해다 조립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다 이런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던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들 안 될 거라고 말렸어요. 그냥 수입해서 팔면 편한데 왜 굳이 그 고생을 하느냐는 조롱 섞인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송삼석 회장님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만 국민 필기구가 될 수 있다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 고집 때문에 개발비는 계속 쌓여가고 회사의 운명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1963년 5월에 제품을 내놓긴 했는데 여기서 진짜 대참사가 벌어져요.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시를 강행했다가 역풍을 제대로 맞은 거죠. 시중에 풀린 초기 물량들이 잉크 누출 문제를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거든요. 사람들이 주머니에 꽂아둔 볼펜에서 잉크가 새어나와 비싼 와이셔츠를 망치거나 중요한 서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거죠. 여기에 조잡한 짝퉁 불량 제품들까지
시장에 섞여 들어오면서 모나미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게 볼펜이냐 잉크 폭탄이냐라며 분노했고 신문사에는 불만 기사가 실리기 시작한 거죠. 회사 민심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고 송삼석 회장님은 매일 아침마다 사과 전화를 받고 항의 방문을 온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당시 볼펜 한 자루 가격이 15원이었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세탁비를 물어주느라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을 정도였죠. 이건 초반부터 완전 게임 오버될 뻔한 위기였던 거예요.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었을 상황이었지만 송삼석 회장님은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노빠꾸 정신으로 버티기 시작한 거죠. 그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경영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나미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송삼석 회장님은 여기서 지지치지 않고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져요. 기술이 안 되면 장비라도 최고로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스위스로 날아가서 당시 세계 최고의 정밀 가공 기계인 SPM 5대를 주문한 거죠. 회사에 남은 자금을 다 끌어모으고 빚까지 내서 그야말로 쇼미더머니를 시전한 거예요. 당시 회사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영끌 투자였지만 이게 아니면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스위스에서 온 기계들이 공장에 깔리면서 드디어 0.7mm 표준 굵기를 구현하는 정밀 가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장비만 좋다고 끝이 아니었죠. 1978년 성수동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비싼 기계들이 전소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회사의 심장부가 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기적적으로 기술자를 수문해 기계를 복구해내는 데 성공해요. 수많은 시제품을 벌이면서 잉크 점도와 볼의 회전감을 맞추는 노가다를 반복했거든요. 기술력 강화를 위해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장비를 풀강한 뒤에야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부드러운 필기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그 지독한 삽질의 시간들이 쌓여서 비로소 명품의 기초가 다져진 거죠. 이건 단순한 노가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구 산업의 레벨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때 제품의 정체성을 결정할 운명적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모나미 153인 거죠. 왜 하필 153일일까요? 여기에는 탄생 시점부터 3가지 심오한 로직이 깔려 있었거든요. 첫째는 당시 가격이 15원이고 모나미의 세 번째 자체 제품이라는 실무적인 제안이었어요. 둘째는 화투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가보, 즉 굴을 만드는 숫자들의 조합이라는 아주 한국적인 아이디어였죠. 마지막으로 송삼석 회장님이 평소 익숙하게 읽던 성경 요한복음의 153마리 물고기 1화가 더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절묘하게 섞이면서 153이라는 숫자가 최종 낙점된 거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네이밍이었던 거예요. 15원이라는 가격은 당시 연필 한 자루가 5원 하던 시절에 비해 비싸긴 했지만 잉크병을 따로 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승산 있는 가성비 전략이었던 거죠. 우연처럼 시작된 이름이 운명처럼 브랜드의 근본이 된 셈이에요. 숫자 3개만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네이밍 센스는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된 감각이었던 거예요. 가성비와 상징성을 동시에 잡은 이 이름 덕분에 모나미 153은 단순한 필기구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친 거죠. 이름 하나의 비즈니스와 행운, 그리고 신념까지 담아낸 완벽한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송삼석 회장님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마자 아주 파격적인 영업 방식을 도입해요. 잉크병 없애기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을 발로 뛰는 공격적인 물량 공세를 시작한 거죠. 전 직원이 가방에 볼펜을 가득 채우고 은행, 관공서, 학교를 찾아가서 일단 한 번만 써보세요. 만년필보다 100배 편해요라며 볼펜을 그냥 뿌렸거든요. 특히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글을 쓰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 볼펜은 구세주나 다름없었어요. 잉크를 찍었을 시간이 없는 기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기자펜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거죠.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실제로 써보니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의 매력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송삼석 회장님은 클레임이 들어오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모나미는 믿고 쓰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거예요. 잉크병과 펜촉에 의존하던 수십 년의 필기 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영업과 확실한 서비스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이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파는 일이었던 거예요. 튼튼한 내구성 덕분에 볼펜계의 AK47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얻게 된 거죠. 모나미 153의 디자인을 보면 정말 단순하잖아요. 하얀 육각형 몸통에 검은색 노크부. 그런데 이 육각형 디자인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책상 위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만든 이 각진 모양이 한국인의 손에 아주 찰떡같이 맞았거든요.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그립감과 어디에 둬도 안정적인 형태가 대중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거예요. 잉크병이 필요 없는 이 편리한 막대기가 대한민국을 뒤덮으면서 드디어 불편한 만년필 메타가 저물고 볼펜 메타의 전성기가 찾아온 거죠. 2022년 기준 누적 판매량만 무려 44억 자루를 돌파했다니 이건 정말 전설적인 기록인 거죠.
이걸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무려 12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한때는 잉크 누출로 외면받던 물건이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국민템이 된 거예요. 작은 볼 하나를 굴리기 위해 쏟았던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결국 대한민국 필기 문화의 근본을 만든 거죠. 이 육각형 볼펜은 이제 단순한 필기구를 넘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추억의 매개체가 된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그 하얀 볼펜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산증인인 셈인 거죠. 한자로 15원에서 시작해 60년 넘게 살아남은 이 끈기가 결국 근본이 된 거죠. 2014년엔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2만 원짜리 한정판을 내놨는데 일반 모델의 수십 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거든요. 결국 본질인 거예요. 화려한 마케팅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품질과 신뢰가 역사를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잉크가 새고 있나요? 기술력이 부족해 찐빠가 나고 있나요? 괜찮아요. 모나미 153도 처음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시제품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송삼석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지구 12바퀴를 도는 기록을 세웠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볼을 굴린 사람만이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굴리고 있는 볼은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기록이 되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지픽이었습니다.